자, 318페이지에 환매를 봅시다. 환매는 도로 사오는 거예요. 환매. 590조입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밑줄입니다.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하지 않으면 좀 더 설명합시다. 동시에 해야 되고 환매 권리를 보류한 때는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환매라는 거는 도로 사오는 거예요. 환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을한테 9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밑은 동시입니다. 동시에 내한테 5년 뒤에 팔아라. 되팔아라. 이게 환매야. 다시 사오는 거야. 되팔아라. 동시에 돼. 동시에 하지 않고 나중에 하는 거는 재매매 이야기 되는 거. 반드시 동시에 해야 돼요. 이 동시성이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야, 내가 네한테 파는데 다시 되팔아라. 그러면서 사는 사람 있어요? 그죠?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친한 친구라면. 그죠? 되팔아라.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야, 내가 네한테 갑이 이거한테 돈 좀 구자. 그러면 담보가 없지 않나. 그러면 내 집 한 차가 남아있어. 내 집을 담보로 자, 내가 1억을 네한테 꿀게. 돈 좀 구워줘. 대신에 네한테 소유권을 넘길게. 그러면 5년 안에 내가 갚을게. 1억을. 갚으면 내한테 되팔아줘. 되팔아.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죠. 가능성이. 담보 기능을 하는 거예요. 담보 기능. 그러면 그때 갑이라는 사람은 어떡할까? 등기해 놓으면 좋겠죠. 환매 등기를 해 놓으면. 그러면 제3자에게 팔으면 불안하잖아, 이 사람이. 그죠? 그럼 여기다가 등기해 놓는 거야, 등기. 환매 등기를. 환매 등기는 이렇게. (2번에서) 원래 소유권자가 갑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3번에서 일단 돈 꾸고 소유권을 넘겨줘요, 이렇게. 그러면 을이 팔아버리면 골치 아프잖아. 날아가잖아, 갑이.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3번을 주등기로 해놓고 부기등기로 1- 이렇게 해요. 환매특약. 환매특약을 이렇게 해놓아요. 환매특약권자가 갑이죠, 이렇게. 부기등기로 해놓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혹시 을이 팔아먹더라도 을이 팔아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등기가 자기 거니까. 근데 이 환매특약 등기를 안 해놓으면 갑은 5년 뒤에 되팔아 할 수 없어요. 이 환매특약 등기를 안 해놓으면, 부기등기를 안 해놓으면. 그죠? 그럼 환매 약정을 하고 환매특약 등기를 했다면 5년 지나서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4번에 소유권이 넘어갔어. 을이. 살 사람도 없겠지만 병이. 안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등기 보니까 환매특약이 돼 있네. 그러면 5년 뒤에 갑이 사게 돼 있네. 그걸 거래한다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도 또라이고 사는 사람도 웃기고 그러겠죠. 그죠? 이거 특약이 돼 있어. 그럼 특약이 돼 있어. 그럼 샀어요. 뭐 샀다 합시다. 뭐 나중에 팔으면 되니까. 그럼 샀다 합시다. 샀을 때 나중에 자 약정기가 5년 지나서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돼요. 이렇게. 누구한테 팔아야 돼? 갑한테 팔아야 돼. 등기가 돼 있잖아. 그래서 자 시험 문제는 환매 약정은 반드시 동시에 해야 돼요. 그리고 환매 특약 등기를 했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야.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팔아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근데 시험 문제는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319페이지에 그 Q 있잖아요. Q. 기출인데 환매에 관해 틀린 걸 1번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등기까지 해놔야지 이렇게. 틀렸잖아요? 이런 거 그냥 주는 문제죠. 등기해야 돼요. 자, 오른쪽 보세요. 이제 조문 보세요. 조문.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590조 2항. 환매 대금액에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의하고 어떤 약정이냐? 5년 뒤에 그 시세에 따라서 사고 팔자. 이렇게 특약할 수도 있죠. 네? 3항. 자, 2002항의 경우에 목적무로 과실과 대금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계, 퉁치다냐. 상계라는 건 퉁치자 이거야. 아니, 과실하고 이자는 까짓 거 그냥 주고받지 말자라고 상계 처리하는 거. 상계라는 건 퉁치는 거야. 그 다음에 591조도 보세요.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넘지 못한다. 5년, 3년을 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약정기간 1을 넘는 때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돼 버립니다. 그 조문이고. 그 다음에 2항 환매기간을 정한 때는 연장 못한다. 연장 못해요. 연장 못해. 그 다음에 3항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5년, 3년으로 봐버립니다. 아, 그래서 환매기간은 5년, 3년이야. 그 다음에 592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환매 등기가 나오자거니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한 때는 제3자의 효력이 있죠. 요 지문이 그대로 뜬 거예요. 시험 문제가. 아셨죠? 환매 별거 아니죠? 환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환매의가 나옵니다. 환매란 대금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대금과 비용을 반환하고 다시 매수해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외형상 매매이냐 실질은 담보 기능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환매 기간입니다. 양가로 2번.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넘지 못하죠. 약정 기간 1을 넘는 때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됩니다. 환매 기간을 정할 때는 이를 다시 연장 못하고요.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환매 특약 등기라 그랬죠. 그래서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는 제3자의 효력이 있습니다. 대충 알겠죠, 환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교환입니다. 교환. 교환은 596조 잘 보세요.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 밑줄 치세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교환은 봅시다. 교환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내가 건물을 주꼬마라고 약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토지 줄게 라고 약정을 해요. 둘 다 약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금전 빼고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는 거예요. 금전 이외입니다. 금전이라면 매매가 되어버려요. 매매라는 재산권 이전으로 대금 지급이죠. 그러니까 금전으로 된다면 매매가 되는 거고 금전 뺀다면 교환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약정이니까 낙성계약이요. 교환이 낙성계약이요. 약속만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요. 쌍무계약이니까 여기서 네 안 주면 나 못 줘.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오는 거예요. 쌍무계약이니까. 너 안 주면 나 안 줘. 그 다음에 위험부담 문제도 발생하는 거예요. 교환에서 위험부담으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요. 매매가 아니고 교환으로 살짝. 계약 체결 후 인도 전에 불타버렸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교환은
계약 체결 후 인도 전인데 요 집이 불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목적물 인도는 면하지만 토지 청구할 수 없겠죠. 에? 위험부담. 그 다음에 이게 유상이야. 유상계약이니까 아까 매매에 관한 규정 있잖아요. 매매 규정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준용합니다. 특히 담보책임. 아까 담보책임 배웠죠? 담보책임 배웠죠? 그러니까 교환도 교환의 목적물에 권리 하자가 있고 물건 하자가 있어. 그러면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효식 계약입니다. 불효식 계약. 근데 여기 하나 문제는 만약에 이게 1억짜리인데 이게 1억 5천짜리야. 그러면 맞바꿀 사람 없죠? 그죠? 그럼 여기에 이 사람이 내가 5천 얹어줄게. 5천 얹어줄게. 얹어주는 금액을 보충금이라고 그래요. 보충금. 이 보충금은 매매 대금으로 봐요. 매매 대금을 준용합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좀 기울잖아. 1억 5천짜리 땅, 1억 5천짜리 집하고 1억 5천짜리 땅하고 1억짜리 집하고 박박스나 교환계약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5천 얹어줄게. 얹어주는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그래요. 그러면 매매 대금 안 주면, 보충금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 되죠. 약정했는데 안 주면 채무불이행이 되죠. 채무불이행이 되면 어떻게? 해지하고 손해배상이지. 이것도 기출이죠. 자,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교환은 쌍방이 금전 빼고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걸 약정하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리고 보충금이란 말이 있죠. 거기 597조가 있어요. 당사자 일방이 전조 재산권 이전과 금전 보충 지급을 약정할 때는 이 보충금, 금전에 관해서는 매매대금을 준용한다는 것 갖다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거기 보면 교환계약의 성질과 효력입니다. 교환계약이라는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 상호 이전할 걸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쌍무계약이고, 쌍무 밑줄이니까 쌍무계약에서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게 이제 문제로 하나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입니다. 유상 밑줄이고 매매에 관한 규정을 갖다 쓰니까 담보책임을 그대로 갖다 하는 거예요. 담보책임. 그 다음에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그래서 거기 교환계약은 쌍무이므로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밑줄 치시고 발생하고, 그리고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 즉 뭡니까?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하나 321페이지에 맨 위에 Q 한번 봅시다. 갑은 자신의 X건물입니다. X건물 1억 원요. X건물 1억 원을 을의 Y토지 2억 원 상당과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좀 부족하죠? 8천만 원 보충금 지급을 약정했네요. 자, 지금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교환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X건물은 1억 원짜리죠. X건물은 요놈은 1억 원짜리고, Y토지가 있죠? Y토지는 2억 원이죠? Y토지는 2억 원인데 여기다가 얼마를 보충금을 해주고 8천을 보충해 주기로 했죠? 8천만 원. 그럼 아까 이 8천은 매매대금으로 보죠? 매매대금 안 주면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채무불이행으로. 이렇게 약정했어요. 틀린 건 다툼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1번 갑과 을의 교환계약은 서면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효식 계약이니까. 약정만 하면 되잖아요. 약정만 하면 되죠? 맞아요. 2번 자,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지.
이거 매매대금으로 보잖아요. 매매대금 안 주면 해지할 수 있죠? 이게 답이죠. 2번이 답입니다. 3번. 계약 체결 후 이행 전.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이라면 후발적이죠? 후발적이니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죠? 지진으로 분고됐어. 당사자 쌍방은 책임이 없죠? 에? 그러면 갑은 을에게 Y토지 인도를 청구하지 못해. 그건 뭡니까? 위험부담이니까 지금 이게 지진으로 무너졌어. 그럼 목적물 인도는 면하고 대가 청구할 수 없으니까 토지 청구할 수 없죠? 위험부담이야. 교환도 위험부담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4번입니다.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담보책임,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을 잃어버렸다면은 해제 손해배상이죠? 선악불문하고. 이게 뭐예요? 저 유상계약이잖아. 유상계약이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갖다 쓰니까 담보책임 추궁하죠? 네? 그 다음에 교환계약이 해제되면은 갑과 을은 원상회, 해제 효과, 원상회복, 손해배상 할 수 있죠? 동시행관계죠. 아, 그러니까 교환은 조문이 간단하잖아요. 조문이 간단한데 이런 것들을 갖다 동시행항변 위험부담, 담보책임을 물어보고 보증금은 매매대금으로 봐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요? 어려워요? 처음에는 다 어렵죠 뭐. 처음부터 지금부터 너무 쉽다 그러면 로스쿨 가세요. 빨리 합격. 아, 이거 내 체질이다 그러면 빨리 합격 로스쿨 가. 취등록세로 똑같이 내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세금은 뭐 똑같이 내죠. 자, 그 다음에 자,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마지막인데 남았네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매매를 해서 수수료 책임, 교환은 거의 실무에서는 별로 없고 임대차. 여러분들 공인중개에 따라서 매매해서 수수료 챙기잖아요. 임대차 해서 수수료. 이거 매매 임대차예요. 매매 임대차. 매매 임대차. 그러면 임대차도 개념 보세요. 618쪽. 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임대인이라 그래.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임차인에게 목적물이라 그랬어요. 목적물 밑줄 주세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할 것을 약정합니다. 약정 밑줄이고 상대방이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지급 밑줄이죠. 차임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 개념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파악할 게 보세요. 임대차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과 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매매는 자 매매 교환은 재상권이라고 그랬죠. 매매도 재상권 이전을 약정하고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게 매매죠. 에? 매매는 개념이 갑이라는 사람이 목적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재상권 이전해 줄게 라고 해서 그럼 내가 대금 줄게 라고 약정하면 매매가 성립하거든. 이건 재상권이라고 했어. 목적이. 교환도 금전 이후 재상권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임대차는 재상권이라고 하지 않고 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게. 사용 수익하게 해줄게 라고 갑이 약정하고 그래? 그럼 내가 차임 줄게. 차임 지급할게 라고 서로 약정하는 거야. 임대차가 성립.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 재상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재상권이니까 여기는 물건, 목적물뿐만 아니라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도 포함되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지상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전세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지상권, 전세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다 돈 드는 건 다 팔아먹어. 매매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X죠. 이거는
물건, 권리 다 포함하는 개념이야.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먹을 수 있지. 돈 드는 거는. 근데 임대차는 요거니까 목적물이니까 이건 권리는 포함되지 않아요. 권리 임대차는 임대차가 아니고 다른 계약으로 가요. 무명 계약으로. 다른 계약으로. 알겠죠? 재산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약정했잖아요. 약정했으니까 낙성 계약이라고 그래요. 약정만 하면 되니까. 그죠? 두 번째, 이놈은 쌍무죠. 약정에 서로 채무를 부담하죠. 쌍무 계약이지. 쌍무 계약이니까 이것도 네 안 주면 나도 못 줘. 동시 이행 항변권이 나오죠. 위험 부담 문제가 나오죠. 똑같이 위험 부담 문제. 세 번째 또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이니까 아까 매매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특히 담보책임. 담보책임 그대로 갖다 써요. 이렇게. 여섯 번째 불효식 계약이죠. 불효식 계약. 필요 없어요. 이렇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차임입니다. 여기 차임. 차임은 아까 매매는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그랬죠? 돈이야 돼요. 금전이 아니면 교환으로 가요. 시골에 대한데 쌀로. 저희 어릴 때 쌀, 농사를 많이 지어서 쌀로 막 50가마니 주고 집 사고 그랬죠. 그럼 그게 매매가 아니고 교환이요, 교환. 금전이야만이 매매가 되고. 근데 매매의 대금은 금전에 하나입니다. 근데 차임은 꼭 금전이어야 될까요? 차임은 금전이라도 되고 쌀도 되고 보리도 되고 상관없어. 농지법에서 농지 임대차에서 야 내가 쌀로 1년에 10가마 줄게. 차임 줘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요 차임은 금전에 하나지 않습니다. 쌀이든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상관없어요. 개념 잡았죠? 임대차가 뭔지? 자, 그런데 사실은 남의 땅을 사용 수익한다. 사용 수익한다. 그럴 때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빌려 쓰는 거죠. 빌려 쓸 때 우리가 물권 배웠잖아. 빌려 쓰는 게 사용 수익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었죠. 남의 땅을 빌려 쓸 때 지상권, 지역권은 크게 뭐 전세권, 특히 전세권 같은 이런 걸로 있었잖아. 이거는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 특히 전세권 같은 거. 전세권으로 빌려준다면 전세권자가 힘이 막강합니까? 이 땅 또는 건물을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고 봐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힘이 막강하죠? 물권이니까. 지상권도 막강하죠? 물권이니까. 그러면 주인이 힘이 약하잖아. 한쪽이 막강하다면 땅 주인, 건물 주인이 약하죠? 그러니까 물권의 전세권은 실무에서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약한 건 싫어해. 안 그래요? 내가 내 땅 가지고 약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다 임대차로 가는 거야. 특히 부동산 다 임대차로 가는 거예요. 전세권 잘 설정 안 해줘요. 주인 입장에서. 특별한 일 아니면 거의 90%가 다 임대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임대차로 옵니다. 이쪽으로 다. 거의 다 임대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대차로 오게 되면 임차인의 지위가 지금 약화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죠? 그렇잖아. 전세권으로 오면 전세권자가 막강하니까 전세권자를 보호할 필요 없는데 이 힘이 약한 임대차로 오면 주인이 땅주인, 집주인이 땅주인, 집주인 힘이 막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누구를 살짝 도와줘야 되겠어? 임차인 보호책이 나오는 거예요. 임차인 보호하려고. 이해가죠?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보장책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게 주택이라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임대차는 이게 임대차인데, 이게 농지다. 주택이다.
상가 건물이다. 이럴 때 이때는 이 민법에 임대차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는 농지라면은 농지를 임대차하면 농지법이 적용되고, 주택 임대차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고, 우선 적용돼 버려요. 민법 이거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이니까 일반법 적용 이리 가 버려요. 상가 건물이라면 상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이리 가 버려요. 가령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 어떤 거냐면 아까 임차인을 보호해 줘야 되겠죠. 임차인을 보호해 줘야 되겠죠. 임차인을 보호해 주니까 어떤 식으로 보호하냐면 존속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존속기간을 보장해. 최단기 2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주택임대차에서. 그다음에 대항력으로 보장해 준다. 대항력으로 보장한다는 거는 나중에 보장해 준다는 뭐냐면 원래 임대차는 불만 약정이잖아. 불만 약정이죠. 그러면 약정이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사용 수익을 하는데 등기 안 해놨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팔아버리더라도 상관없어. 그러면 신땅 주인, 건물 주인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 왜? 등기 안 해놨잖아. 등기도 안 해줘. 그죠? 그게 불안한 위치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621조라는 민법 조문에서는 임대차에 등기를 하면은 새로운 사람한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라는 등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임대차 주인들이 등기를 안 해줘요. 미쳤어요?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이 약화되잖아. 주인이. 근데 주택에서는 야 등기 대신에 전입신고해버려요. 전입신고해버려요. 전입신고는 주인이 허락을 해줘. 가서 동사무소 가서 그냥 신고하면 되잖아. 그럼 등기가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주택 임대차에서 전입신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이 집을 팔았더라도 신주인이 나가라 할 수 없다는 거야. 대항할 수 있는 거지. 2년 보장을 해주고. 이해가죠? 그냥 또 뭘 보장해주면, 보증금 주잖아요, 보증금. 보증금을 회수를 보장해줘요. 이렇게 보증금. 그럼 보증금은 여기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권자, 우선변제권도 줘. 그렇게.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상가임대차는 여기는 뭐요? 전입신고가 아니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 신청한다. 그래서 보장해 주는 거고. 대충 어떻게 돌아간 거 알겠죠? 약자 보호 측면에서. 그래서 보면 거기 교재 321페이지에 임대차 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에 대해 차임직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 임대인의 의무가 나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 사용 수익을 해주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해야 하고 사용 수익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선 의무 윗줄이 수선 의무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전세권자는 다르죠. 이 전세권 물권으로 했다면 전세권자가 스스로 수선해야죠. 다만 특약으로 수선 의무 면책 특약도 가능합니다. 또한 제3자의 방해에 대해서도 제거 의무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623조죠. 623조는 옆에다가 의무규정이라고 썼어요. 의무규정이니까 배제 특약이 가능합니다.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배제 특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인도 의무죠. 그 다음에 전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수선 의무가 있어요. 수선 의무.
자, 그래서 목적물 인도를 해줘야 되고 방해처고 수선 의무가 있잖아요. 수선 의무. 그런데 거기 보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은 왜 돼? 야, 네가 고쳤어? 할 수 있죠. 이게 의무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통상 필요비는 자 하나입니다. 안전 배려 의무까지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전 배려 의무. 자 보세요. 이 안전 배려 의무는 뭐냐면 이 사람이 건물에 3층에 살아요. 근데 갑이들한테 주택이든 뭐든 임대차를 해줬어요. 근데 그 집에 2층까지는 샤시를 딱 해놨어. 근데 3층은 샤시를 안 해놨어. 그래서 도둑이 들어왔어. 그럼 임차인 임대인한테 야, 우리 그 조문에 수선유지 의무 즉 보호무가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호무가 있으니까 왜 우리 집도 샤시를 안 해서 도둑맞게 해준다. 도둑맞았니? 그러니까 너 도둑맞은 물건을 보상해주라. 배상해주라. 이게 소송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임대차에 안전 배려 의무, 일반 임대차에 안전 배려, 보호 의무는 없다. 단 판례는 일시 사용 임대차라고 있어요. 일시 사용 임대차. 이건 뭐 숙박업, 여관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숙박업과 같은 일시 사용 임대차의 경우는 보호무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 이거야. 이해가죠? 일반 임대차는 이런 의무가 없고 일시 사용 임대차가 뭔지 알죠? 네? 여관 들어간다, 호텔 들어간다. 하루, 일주일 빌리잖아. 일시 사용 임대차입니다. 일시 사용 임대차. 그래서 거기 안전 배려 의무까지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전 배려 의무 밑줄 치고 일시 사용 임대차의 경우는 있다. 이게 기출이죠. 판례입니다. 안전 배려 의무는 임대차는 없지만 밑줄 치고 일시 사용 임대차의 경우는 있다라고 썼어요. 기출입니다. 여관업 같은 거. 근데 그 사소한 하자에 대한 수선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정부 하나 갈아 끼고 임대인한테 고쳐주면 안 되겠죠? 사소한 건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2번입니다. 임차인의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 차임을 지급할 약정을 하며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자 거기 이익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이익이 중요하죠. 이익의 차임을 연체 시에는 해지 사유가 됩니다. 2번 안 냅니다. 이 2번은 자 연이어서 2번 안 낼 필요 없어. 그냥 띄엄띄엄 2번만 안 내도 나가라 할 수 있어요.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된 임차권. 임대차는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에 협력할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도 사문화되어 있잖아요. 반대 약정이 없는 한 그랬잖아요. 안 해줍니다. 그러면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621조, 자, 그 밑에 토지 임차인의 대항력 622 밑줄 쫙 치세요. 자, 요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갑이란 사람이 건물을 지었다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을이란 사람한테 만약에 임대차를 계약했어요. 임대차 계약했을 때 임대차는 약정이니까 요거를 임대차에다 등기를 해놓으면 요 건물이 나중에 팔렸더라도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간다라고 버틸 수 있어. 대항력이라는 건 버틴다 이거예요. 대항력이라는 거는 버틴다 이거예요. 버틴다. 버텨서 존속기간 동안 살 수 있다는 거야. 등기를 해놔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등기를 안 해줘. 이 621조는 반대 약정이 없는 한 그랬잖아. 이게 사문화 거의 그 반대 약정하지 임대인이 안 해주지.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까 이게 주택이라면 전입신고만 하면 등기가 똑같이 되어버려요. 근데 또 622조에서는 이런 겁니다. 622조라는 조문에서는 자,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있어. 이 토지를 을이 빌려 씁니다. 임대차를 합니다. 근데 토지를 빌려 쓰는 이유가 여기서 건물이나 공장을 지어서 살거나 사업하려고 그래요. 건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합니다. 토지를 임대차예요. 그러면 건물을 지었다 합시다. 공장을 하나 지었다 합시다. 에? 그러면 건물은 을 거죠? 건물을 을 거죠? 건물을 을 거니까 여기에 보존 등기 하겠죠? 건물은 을로 등기를 하겠죠? 보존 등기 하겠죠? 그죠?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근데 토지는 등기하지 않았어. 근데 토지가 팔린 거야. 토지 주인이 바뀌어진 거야. 그러니까 야 너 나가 그런 거야. 너 나가 그런 거야. 그러면 못 나가 버텨야 되는데 버틸려면 뭡니까? 이거 공장이니까 주택은 아니고 공장이니까 등기해야죠. 근데 토지 등기 안 해놨죠? 토지를 등기해 놓으면 버틸 수 있잖아. 그죠? 토지 등기 안 했더라도 요 경우 건물만 등기해 놓으면 버틸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갑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 328페이지를 보세요. 328페이지. Q 두 번째를 보세요. Q 두 번째. 자, 임차인의 권리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있죠? 지문 3번만 보세요. 지문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있죠? 여기다 622조라고 썼어요. 622조. 아까 622조입니다. 이게 답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가요? 이해가? 네, 이해가죠? 네. 이런 거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면 3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622조. 이에 따라서 등기가 격려되면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건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임차권의 종류, 뭐 건물 소유, 임대차, 뭐 이런 건 넘어가.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자 보세요. 존속기간. 자, 설명을 좀 합시다. 여기는 존속기간. 첫째,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 있는 경우인데 여기 이제 최장기 20년이었는데 최장기 20년 이 규정이 20년까지 할 수 있다. 견관 건물 소유 목적. 근데 이것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1913년에. 위헌 결정을 받아서 지금은 왜냐하면 20년까지만 하라 이거야. 20년을 넘을 수 없다. 이 규정이 헌재에서 아니 둘이 국민들이 이거 임대차 하는데 20년이 넘든 안 넘든 국민들이 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넘을 수 없다 막는 것은 그 과잉금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위헌 결정. 그러니까 국민들이 20년을 왜 30년 저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지 그걸 왜 묶어놓냐 이거야. 그래서 헌법재판소 알죠? 박근혜 대통령도 파면시켰잖아.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이 민법 규정이 헌법 규정에 헌법이 중요합니다. 국가의 기본 구조 이런 걸 다 규정한 법이단 말이야. 거기에 하부 규정은 민법이단 말이야. 헌법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돼서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 20년을 넘을 수 있다고 됐습니다. 20년을 넘을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최단기 규정은 없어. 최단기 규정은 민법에는 없지만 여기 주임법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의 최단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년의 최단기 규정이 있지만 민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약정이 없어요.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하게 돼요. 해지 통고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다. 그러면 6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월 지나면 발생하고 동사는 경우는 5일 지나면 발생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갱신입니다. 연장하는 거야. 이 갱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약정갱신이라는 말이 있고요. 갱신. 약정으로 갱신할 때는 10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몇 번이고. 근데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이제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법정갱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토지가 있는데 너한테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를 했는데 뭐 5년 계약을 했다 합시다. 5년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끝났어. 만료했어요. 임대차 끝났는데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 수익을 해요. 근데 임대인이 나가라 아무 말이 없어요. 올려달라, 보증금 올려달라, 나갈라, 차임 올려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창고로 봅니다. 그러나 약정은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는 걸로 봐요.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는 거로 보니까 요리가 뭐냐.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묵시적 갱신에서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이런 규정이 나와요. 소멸한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이 토지가 굉장히 비싼 땅이야. 이게 뭐 보증금은 최소한 100억이고, 그죠? 월차임이 1억이다. 이렇게 봐. 그럼 의리나 횡석이 초라한 사람이 와서 임대차를 하니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돈 있어? 아, 우리 형님이 재벌입니다. 그 형님이 내가 보증을 써줄게. 라고 재벌 형님 보증을 썼어요. 이렇게. 월차임 1억이니까. 근데 이렇게 잘 나오다가 5년이 끝났어. 묵식갱신이 됐어. 그러면 형님이 제공한 이 담보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죠? 묵시적 경우 소멸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존속기간. 거기 존속기간입니다. 최장기 기한입니다.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은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해서 소유력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2013년부터. 따라서 존속기간 20년을 초과하는 계약도 허용됩니다. 최단기는 제한이 없어. 주임법은 2년, 상임법은 1년입니다. 정하지 않았어. 해지 통고란 말이 있죠. 해지 통고하면은 부동산 2번의 기억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지나면 효력이 해지 효과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하면은 1월이죠. 동사는 5일입니다.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계약의 갱신이죠. 약정갱신, 합의갱신은 10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법정갱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했는데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합니다. 그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 아무 말이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인 거로 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그랬죠.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는 거로 본다라고 쓰세요.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거로 본다.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는 거로 본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